안녕하세요. 따뜻한 영화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로드를 일 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늦어도 열흘에 한 번씩은 꼭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2 월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하지를 못했네요. 구독자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요즘 워낙 좀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일교차가 커지고 또 미세먼지가 요즘 좀 심하다 보니까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비염 때문에 고생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녹음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 업로드가 조금씩 네 뒤로 밀렸습니다.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3 월이 시작되면 좀 업로드를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구독자님의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영상에 이성민 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가 연결되면 서로의 장점을 헤아려 더 좋은 새로운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직종이 결합된 일을 하고 있어서 더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두려움보다 기대에 찬 마음이 더 신나게 일하게 하고 과정을 즐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책이 이 공연 연출가가 쓴 저는 무대 뒤에 있습니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방송사에서 일을 할 때 이 아나운서 출신 PD로서 좀 콤플렉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 부분을 듣고 이제 생각을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점점 직업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요. 또 일에 대한 장벽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더더욱 두려움이나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기보다는 우리 이성민 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내가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과 기대를 안고 일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해 보게 됐습니다.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0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저자인 유메쿠이 바쿠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현실 조언으로 트위터에서 큰 공감과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지금은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성격 장애 등의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기 쉽고 오해 없는 정신과 의료 알리기를 목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저자의 인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이 ADHD라는 발달 장애를 안고 의사가 됐고요. 또 의사를 하는 도중에는 우울증이 생겨서 휴직까지 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경험을 해본 의사라면 환자를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저자의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더 신뢰가 갔던 이유가 이 그가 정신과 의사라서 또 ADHD와 우울증 경험자라서가 아니라 이 말을 해서였습니다. 책 한 권 읽는다고 인생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습관이 단번에 바뀌기는 어렵다. 그러니 무리하지 말고 작은 성공 경험부터 차근차근 해봐라. 라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행복하기 위한 비법으로 의태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의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의태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모양이나 동작을 본떠서 흉내냄. 동물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거나 사냥하기 위해서 모양이나 색깔이 주위와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나뭇가지나 나뭇잎처럼 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몸을 숨기는 곤충들 아시죠? 이 그런 행위를 의태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의 심리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의 본심이라는 게 겉으로 봐서는 거의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심을 내비치지 않고 능숙하게 의태를 하면서 이 쓸데없는 스트레스와 거리를 두고 유연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태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는 게 힘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의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현실 조언이 담긴 책인데요. 일단 1장 나는 왜 사는 게 힘겨울까와 2장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한 끗 차이에서는 주로 내가 지금 왜 힘든지, 나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바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서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생각과 태도, 삶의 방식을 왜곡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낭독해 드릴 부분은 바로 앞서 언급한 행복해지기 위한 의태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3장과 4장부터 본격적으로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는 습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의태를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해야 하는지가 바로 이 3장과 4장에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3장 중에서 이 저자만이 제시할 수 있는 다소 독특하고 재미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계모와 심술궂은 이복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신데렐라는 무도회가 열리던 밤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한테도 무도회에 갈 드레스와 보석 장신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데렐라도 나는 나답게 하고 갈 거야. 드레스나 보석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 모습 그대로 무도회에 가야지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집안 좋고 외모도 어여쁜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도회라는 행사에 가려면 그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며 예의와 형식을 갖춰야 하니까요. 이는 과거 유럽의 귀족 사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는 대충대충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라도 회사에 갈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의 가면을 쓰며 대개 집에서는 자유분방하게 옷도 거의 걸치지 않는 사람도 밖에 나갈 때는 마치 평소에도 제대로 옷을 갖춰 입는다는 듯 가면을 쓰고 외출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집에서는 어두운 표정으로 지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 늘 온화한 의사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술을 들이킬 수도 있겠죠. 그만큼 모두 노력해서 세상에 맞추고 있거늘 별 생각 없이 남의 성과를 질투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매사 불합리한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회사에 가는 것이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옆자리 직원은 과장에게 방실방실 웃으며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좋겠어. 나도 긍정적이라면 인생이 참 편할 텐데 라며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과장은 날마다 왜 이러는 거야?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생각하는 게 일이잖아. 이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감추고 겉으로만 온화하게 웃음 짓는 건지도 모르죠. 무슨 일이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지만 막상 속마음을 들어보면 의외로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요. 매번 근사한 식당을 다니며 SNS에 소개하는 사람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식비로 사용하느라 그 외의 생활 필수품은 아끼며 빠듯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인과 알콩달콩한 연애 이야기를 SNS에 올리는 사람도 사실은 애정이 식어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백조는 겉에서 보면 물 위를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거나 남모르는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대단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드물며 모두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더 좋은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쓸 수 있는 가면을 쓰고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물론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속일 가면을 쓰는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의태하는 기술을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좋겠다며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부러워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결점을 없애는 노력이란 상당히 어려운 목표라고 할까요? 아무리 자신의 결점이 싫다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방법이 계속 강조한 결점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 보이게끔 하는 임시방편, 즉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도 괜찮다면 완전히 고치는 것보다 조금은 쉽지 않을까요? 물론 임시방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령 성격이 급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금방 욱해서 상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몇 초만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분노가 극에 치닫는 순간을 넘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힘들게 느껴지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소한 방법, 임시방편을 몸에 익혀보세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대개 그 행동이 일으킬 앞날의 결과를 상상합니다. 달콤한 과자가 먹고 싶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시간에 먹으면 살쪄. 살찌면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등 미래의 온갖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많은 생각이 떠오른 뒤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이해득실을 감정한 결과일 것입니다. 나는 달콤한 과자를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 1번, 먹어야지. 그 뒤에 운동해서 먹은 열량을 소비하자. 2번, 먹어야지. 살찌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 3번, 먹지 말자. 지금은 참아야 해. 뭔가 대체 수단을 준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사람은 이해득실을 머릿속으로 따져보고 그때 가장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다만 손익을 감정한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기회를 없애는 변명이 되기도 하죠. 약간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영어를 못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영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실의 득실 감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영어를 못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영어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만일 꼭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스마트폰에도 통번역 기능이 있으니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막상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돈도 들 테고, 게다가 ADHD인 저로서는 학원에 다닌다 해도 수업에 지각하지 않고 과제물을 꼬박꼬박 잘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내는 한 미래에도 영원히 제가 영어를 배우는 일은 없겠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원래 그다지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건조지대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아마도 바다에 가까이 가지 않겠죠. 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땅에 내려오기를 기피할 겁니다. 괜히 낯선 영역으로 넘어갔다가 그 순간 다른 동물에게 불시에 공격당할지도 모르니까요. 습관을 깨는 일은 생물계에서는 죽음의 위험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해득실을 가려서 판단할 때 대체로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선택지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납득시키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원숭이가 땅으로 내려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듯 어느 순간 습관을 깨부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득실을 따지며 투덜대지 말고 재빨리 행동하는 편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이 득실 감정은 올바른 계산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득실을 따져본 결과 새로운 행동에 나서면 손해라고 생각될지라도 어쩌면 새롭고 설레는 세계가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정작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재빨리 행동하면 적어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사라지겠죠.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 또 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을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효과가 제법 큽니다. 이거 역효과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간에게는 적응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유행어로 크게 인기를 얻은 개그맨은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이 식상해하므로 인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사례는 다른 모든 일에도 통용됩니다. 이 적응 효과를 활용한 치료법으로 홍로요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 요법을 이용해서 각성제 의존증 환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사 놓을 방을 마련한 뒤 환자에게 주사기에는 바늘이 없고요. 각성제와 똑같이 생긴 결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양이 똑같아서 모두 기꺼이 맞으려고 하죠. 주사기는 가짜이므로 찌를 수도 없고 빨아올린 액체도 실은 소금물입니다. 따라서 주사를 맞은 듯한 느낌을 맛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쾌락 반응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모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뇌가 유사적으로 이 수순을 밟으면 이 정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죠. 이후 가상주사를 반복하면 점점 뇌는 이 주사에 실증나게 되고 주사를 맞아도 전혀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마침내 주사기 자체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죠. 바로 이런 현상을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다만 이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횟수를 주사해야 합니다. 이 적응 효과는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 삼아 상사에게 질책받는 순간을 몇 차례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떠올릴 때마다 열받을지도 모르지만 몇 번 반복하면 이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닌 것 같아 하고 뇌가 점점 화를 내는데 무뎌집니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 놓으면 실제로 상사와 마주해 싫은 소리를 들어도 사소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불쾌한 일에 대한 뇌의 감흥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익숙해지지 않고 여전히 화가 나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질병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나 ADHD 등 어떤 질병은 같은 자극에 매일 같은 정도의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좀처럼 자극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방법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경우인지 짚이는 데가 있다면 한번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애초부터 타인과의 관계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상사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맞서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자면 여기서 노력하면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타인은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당신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딱히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남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칭찬하는 요소에 대부분 둔감하죠.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자주 칭찬해 주나요? 스스로 칭찬할 점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타인에게는 더욱더 칭찬받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만도 훌륭해 하는 데서 출발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잘 일어났네. 잘했어. 세수했군. 최고야. 출근하고 있구나. 멋져. 지각하지 않았어. 대단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칭찬할 점은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칭찬할 일을 더 많이 하자고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건넨다면 어떨까요? 벌써 아침이야? 아, 정말 싫다. 세수하기도 귀찮네. 출근하기 괴로워. 지각했군. 최악이야. 이런 사고로는 좋은 일이 있어도 저절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버릇이 생기고 입꼬리가 점점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운도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애초에 아침부터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점점 더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회사에는 더욱더 가기 싫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하루하루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고 말겠죠. 저는 말이죠. 얼마 전에 새 게임을 샀답니다. 우와, 멋져요. 저는 이번 달에 노느라 돈을 많이 써서 게임을 살 수가 없네요. 알뜰하게 절약해서 다음 달에는 꼭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응원할게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 의욕이 솟아나는걸요. 저는 한 친구와 온라인 메신저로 귀족놀이를 합니다. 대화 말투를 완전히 귀족처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놀이를 도입하고 나서 타인과 쓸데없는 다툼이나 언쟁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말투나 문체가 거칠면 그만큼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나이도 들 만큼 든 사회인 두 명이 서로 이렇게 무려 4년 정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오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더군요. 이 말투로 평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대부분의 복잡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귀족놀이를 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에서 본 어떤 유명한 일화덕이었습니다. 독일군 포로가 된 프랑스 군인들이 자신들 곁에 가상의 소녀가 있다는 설정을 해놓고 생활하면서 모두 예절을 지켜 포로 생활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의 포로가 된 프랑스 군인들은 마음이 황폐하고 뒤틀려 있어서 동료 군인들끼리 사소한 일로도 언쟁이 붙거나 싸움이 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군인이 여기에 소녀가 있다고 생각하자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만 신사인 우리가 추하게 서로 싸움을 하는 건 한심하잖아. 그러니 소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소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고 정했던 것입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모두 가상의 소녀를 위해 식사를 1인분 덜어놓기도 하고 누군가가 상스러운 말투로 욕설을 할 것 같으면 소녀 앞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소녀의 생일을 앞두고 힘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고, 괴로울 때는 소녀가 걱정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며 단결해서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포로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낸 채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해피엔딩입니다. 아쉽지만 이것은 실화가 아닙니다. 원작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의 소설 하늘의 뿌리에 나오는 일화를 영국 소설가 콜린 윌슨이 자기 실현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소설을 인용해 서서히 형태가 바뀌며 퍼져나간 듯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굉장한 함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대상이 눈앞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하고 행동을 다잡아야겠죠. 귀부인이든 소녀든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든 대상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동경하는 그 사람 앞에서 문구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다고 투덜대고 회사에서도 불평불만을 연발하면서 빠릿빠릿 일하지 않고 타인의 실수를 보며 비웃고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동경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하는 놀이를 30분만 해보세요. 선망의 대상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하면 지금까지 싫었던 일이나 귀찮았던 일이 조금은 즐거워지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놀이를 시도함으로써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해결 방법이죠. 즐겁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소한 전략인 셈입니다. 괴로운 일을 괴로운 채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만두세요.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이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고 회로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마음이 내키면 자신에게 맞을 것 같은 일을 선택해 실행해 보는 거예요. 마치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듯 괴로운 일을 휙휙 가볍게 피하며 살아가는 것은 조금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는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남이 말했다고 해서 선택해야 할 일은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알려준 길을 선택했더니 결국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라고 말해도 책임질 사람은 선택한 나뿐입니다. 그러니 역시 타인에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됐던 방법들을 몇 개만 골라서 읽어 드리긴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좀 독특하다 싶기도 하고 '재미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쉽고 가벼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자가 이 3 장의 제목을 "나를 지키면서 세상에 적응하는 습관"이라고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자신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전부 다 바꾼다는 건 힘들기도 하고 어찌 보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면서
어느 정도 지키면서 세상에 적당히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게 오히려 더 위안이 된달까요? 특히 이 가장 저는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뭐 분노 상황을 오히려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라든지 또 동경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하는 놀이를 해 보라는 제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위트 있으면서도 실제로 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싫다가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타가 TV에 나와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면 "네." 하고 대답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 있지 않으신가요? 또 뭐 내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우등생이에요. 그러면 나도 막 괜히 잘 보이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이 방법을 어른이 돼서도 쓴다.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유쾌하고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방법에 대한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내가 상처를 덜 받고 세상에 적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주는 정신과 의사가 가까이에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의 제목은 적당히 느슨하게 살아가기 위한 습관입니다. 여기서도 이 저자만의 재미있는 제안들이 등장하거든요. 몇 가지 골라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에 짜증이 나는 감정은 아무리 잔꾀를 내고 노력해봐도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른 불쾌한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서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죠.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분노를 피했다고 해도 언젠가 크게 폭발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열을 이용해 온천물을 데우는 것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내담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빵 만들기에는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풀 데 없는 화를 분출하며 반죽을 이기는 동안에 고였던 분노만큼의 체력이 소모되죠. 처음에 한 내담자가 알려주었는데 그 후로 저도 많은 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꼭 빵이 아니더라도 햄버거 스테이크든 뭐든 체력이 필요하고 반죽이 힘을 받아주는 행위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도록 조금씩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인형, 담요, 샌드백을 퍽퍽 치거나 혼자 노래방에 가서 좋아하는 노래를 열창하는 등 일상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발산시켜 보세요. 분노가 조금씩 해소될 거예요. 직장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무실을 청소한다거나 책상을 정리정돈하고 필요 없는 서류를 분쇄기로 처리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약간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귀갓길에 피트니스 센터에 들르거나 야구 배팅 센터에 가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겠죠. 최근에는 복싱 연습도 인기라고 하는데 때리고 싶은 상대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연습하면 효과도 올라갈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그 자리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금 참고 다른 장소에서 그 분노를 발산시키는 것이 건전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생활을 보내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기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마음속에서만이라도 저절로 감정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선순환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이 연쇄를 일으키는 것을 과제로 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칭찬받기를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해보는 것이죠.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평소보다 정성껏 서류를 나눠준다거나 사내에서 누군가와 스쳐 지날 때 상대보다 빨리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정도도 좋습니다.
오히려 난도가 너무 높으면 실행할 수 없으니 처음에는 간단한 목표부터 꾸준히 시도해서 서서히 난도를 높여가면 좋겠죠. 왠지 너무 이러면 착한 사람 흉내를 낸다고 뭐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주저하게 된다면 당신은 감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 놀이를 가정과 회사,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할 것을 권합니다. 이 놀이는 사실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게 딱 좋습니다. 일이 전혀 즐겁지 않더라도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듯이 밝은 성격을 연기해 본다든가 가면을 써본다는 발상으로 해보세요. 이건 꿀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정말로 일이 즐겁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 가운데 하기 싫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마지못해 일하기보다는 거짓이어도 좋으니 겉으로는 즐거운 듯 그리고 센스 있게 해보는 겁니다. 문의에 빨리 회신하고 뭔가 상대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웃으며 도와줄 수 있는 캐릭터의 가면을 쓰고 연기해보세요. 매일 온종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병원에서 조금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대화하기 편한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단연코 실천하는 사람의 인상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봐도 기꺼이 좋은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썩 마음 내키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틀에서 한 가지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루하루의 기쁨이 더해져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겠죠. 지금 하는 일을 즐겁지 않은 일로 여기며 힘겨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거짓이어도 좋으니 즐길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씩 즐거워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든 이득입니다. 이럴 때는 괜히 고지식할 정도로 착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캐릭터로 도전해 보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삶의 괴로움을 해소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사고방식으로 의태에 관해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그 상황과 상대에 맞는 적절한 가면을 쓴다. 자신이 그 자리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면을 쓴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죠. 이는 사람이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트러블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사이에서도 당연히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며 대하지 말고 가면을 써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 자기 혼자만 의태를 계속하기는 솔직히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대해도 좋은 결과가 돌아오질 않아, 날 알아주지 않아 하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상대도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이들은 가면을 쓰고 부모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놀고 싶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해야 돼.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지만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자 라는 식이죠. 당신이 마음 먹고 노력만 하면 해낼 수 있는데 아이는 건성으로 해서 그래 라며 초조해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가면을 보고 초조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녀의 가면 속 얼굴은 당신이 기대하는 꿈을 향해 노력하는 아이가 아니라 실은 쉽게 포기하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해도 가면 아래 숨겨져 있는 민낯에 화를 낸다고 해서 과연 상황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갈까요? 아마도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이 할 수 없는 일, 불충분한 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사고와 자세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역시 누군가가 당신의 불충분하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했기에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서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고 마주 웃는 모습이야말로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이상으로 부부 관계는 가면과 민낯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남편도 아내도 대체로 결혼 전에 사귈 때는 상대에게 사랑받으려고 필사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특히 맞선으로 만난 경우라면 평소의 모습을 서로 잘 모릅니다. 자신의 결점이 보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가면을 쓴 채 그대로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가면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말을 자주 듣죠. 함께 살면서부터 갑자기 강압적이고 독단적으로 변했어. 결혼 전에는 요리를 좋아한다더니 이제와 실은 잘 못한다면서 반찬을 죄다 사오더라고. 결혼 전에는 칭찬만 하더니 지금은 입만 열면 불만이 쏟아져. 그러다가 이혼에 이르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우울에 빠져 정신과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속의 민낯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있다 보면 당연히 싫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다만 별것 아닌 일로 화가 날 때는 다른 감정으로 치환해 리셋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의지에 따라 부부 생활은 행복과 불행의 길이 크게 갈리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생판 남끼리 가족이 된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며 사랑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무엇보다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초래하기도 하죠.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일 두 사람이 부부란 이렇게 위험한 사이다 라는 사실을 단단히 자각하고 부부라는 틀이 붕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땐 빵 반죽을 치대면서 풀어라.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는 겉으로는 좀 즐거운 듯 센스 있게 마치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놀이를 해봐라. 제가 읽어드린 이 방법들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방법들처럼 일단 유쾌하고 위트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더 진입장벽이 낮은 느낌이었어요. 쉽게 재미있게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스쳐가듯이 실천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 드렸는데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면 속 민낯을 자주 보자. 이 부분을 저는 좀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족. 특히 저는 이 방법이 저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부에게 더 많이 해당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 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특히 이 말이 정말 멋졌어요. 당신도 역시 누군가가 당신의 불충분하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했기에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 저는 이 말은 손으로 직접 써서 독서 노트에 적어뒀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힘들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말은 꼭 몇 번씩 곱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따뜻한 영화나의 열 번째 책,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이었습니다. 일단 곤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방법인 의태를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의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자가 정의하는 의태에 기반해서 내 마인드와 행동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책 제목처럼 적당히 느슨하게 스며들듯이 마치 보호색을 쓰는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쉽고 유쾌하게 재미있게 제시한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죠. 내 자신, 내 마음도 내가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걸 우리는 누구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를 스며들듯이 느슨하게 스리슬쩍 바꾸는 방법들이나 습관들이 그런 지점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죠? 그래도 일교차가 여전히 크고 바람이 차가운 날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봄을 좀 일찍 맞이하러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제주도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3월이 시작되는 3월 초에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 모두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영화나였습니다.